제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가축 전염병이 확산이 돼서 농가에 시름이 큽니다.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작성한 73년입니다. 통계를 작성한 73년 이래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혹시 입산하시거나 또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릅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또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청년위원장과 정부가 함께 청년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이런 정책협치 시도를 다른 분야로도 넓혀 가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적극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야 의원님들과 지도부를 만나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현안 토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돌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저 집값 관련된 보고가 있나요? 전에 했던 임차인 대책 그 얘기 있습니까?
대통령께 일단 보고는 올려드렸어요. 전 서면으로는 봤는데 오늘 그냥 이따가 필요하면 얘기하시죠. 네네, 제가 그렇게. 그건 별도로 자료 준비는 안 하신. 네, 제가 구두로 되지 뭐 간단하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중요한 결정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집값 얘기 좀 이따 하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죠.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여러 영역에서 이제 현실화되긴 하지만 사실 국회가 아주 모범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죠. 정론직필하는 게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어떤 제4부라고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보호받고 또 그 점에 따른 혜택을 누리죠. 물론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 이런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게 뭐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죠.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이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 제가 올려놨던 건데 보통교부세 산정 얘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께서 검토하셨어요? 예. 제가 저 답변을 올려드렸는데 그래? 예. 아직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이것도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부가 이제 세입 국세 세입으로 들어온 것 중에 21몇 %인가요? 네, 19.24%. 19.24%를 떼 가지고 지방 정부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 보통 교부세라고 하죠. 이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지방 정부에 얼마를 줄 거냐를 정리하는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기가 어렵다. 결국은 복잡하다 보니까 자의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요소가 개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의심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앞으로는 기준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네. 기계에 맡겨라. 뭐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네네. 뭐 일면 타당성이 있어서 공무원도 그 계산하려면 머리 아플 거고 뭐 그게 권력이기도 하지만 이걸 자동화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이었어요. 좀 어땠어요 검토 결과는?
예, 제가 검토한 결과 이제 문제 제기한 만큼 그렇게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방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그렇죠. 과정과 기준이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미리 이 자신이 자기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공개하고 그걸 엄정하게 직접 계산해 볼 수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온 게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 개선해 나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거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는 계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든지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의심을 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니까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그 주관적 평가 요소가 그건 없죠. 없습니다. 다 객관적 요소죠. 네. 그러면은 뭐 아예 기준도 공표하고 자동화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걸 수십 년 동안 이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려면 머리 아픈데 그 직원들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 그러세요. 계산도 사실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사스 통계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래요? 예. 그래 뭐 안 보여줄 이유가 없죠. 네네. 그다음에 그 법무부에 이거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광역형 비자라고 하는 거를 지방 광역 정부에 주고 있죠. 지금 시범 사업 실시하고 시범 사업으로 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울산 타운홀 미팅 갔더니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울산의 조선업 분야의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뭐 조선이 세계적 화랑이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의 뭐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데 조선 노동자를 못 구해가지고 심지어 정부도 아니고 지방 광역 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네네.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은 울산 시장께서 그때 나오셨던데 그때 했는데 4,300명인가 뭐 4,000 몇백 명을 이제 들어왔다고 했고 예, 전체 인원이고요. 이제 들어온 게는 한 제가 알기로는 800명 정도 들어온 게 정확한 수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때 들은 얘기야 4,400명이라고 그러고 임금은 22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세부 내용을 몰랐는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 220만 원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네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 사람들이 계속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중간 기술자로 그 성장을 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해가지고 뭐 한 1년 일하다 가버리고 또 220만 원 주고 쓰다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펴뜨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비자로 들어온 게 4,000명이 아니고 허용 인원이 400 몇십 명이었고 그러니까 팁을 그것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8명인가가 네,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고용 문제나 이런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예. 특정 지역에 그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들 데려다 써라 이래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 그 의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네. 예.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거를 계속 유지할지 시범 사업이니까 예, 시범 사업입니다. 평가도 얼른 해보고 과연 이게 정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여기가 임금 문제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전체 조선 노동자의 과거 20%였는데 지금 30%까지 안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30%나 외국인 노동자로 쓰고 있다고.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20% 좀 낮추는 문제하고 임금이 최초에는 그 GNI의 80% 정도면 되게 한 3,500만 원 정도 내외였는데 줄여갖고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졌고요. 그래서 요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지역별 그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아갖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뭐 골방에서 있다가 그냥 최소한의 생존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본국 송금하고. 예, 근데 다만 과거에 산자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 들어오는 거하고 광역형 비자의 차이는 뭐냐면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현지하고 협의해갖고 현지에서 좀 양성을 합니다. 통합교육고 한국어 교육도 좀 시켜갖고 보내오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건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우리 산업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지금 마스가라는 이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 분야의 미국 진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경제적 요인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조선 분야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네. 실제로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산업부 장관님, 노동부 장관도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예를 들면 재정도 투자하고 외교력도 집중하고 뭐 어쨌든 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산업이란 말이에요. 조선 뭐 원자력도 그렇고. 뭐 방위 산업도 그렇고 뭐 반도체든 뭐 첨단 기술 AI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뭐 국민들 세금을 투자하거나 어쨌든 국가 영향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그 성장에 따른 결과물을 제가 선거 때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발굴해내되 그 새로운 영역에서는 최소한 기회도 공평하게 성과물도 공평하게 좀 가지게 해서 이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성장 발전과 양극화 완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는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막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국내 일자리 대체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머지 밑에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선업이 하게 된 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이 경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대통령께서 마스가를 하면서 새로운 돌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업도 대기업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조선소들 그리고 부품업체들 같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생태계 말씀을 하셔서 생태계 관점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대기업 일부 대기업만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소조선사들, 협력기업들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그 조선업의 그 외국인 노동자 3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기도 약간 그거는 의문이 들긴 해. 그렇게 많으면 이게 한번 확인해 보기로 아니 하고. 30%까지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400 몇십 명 허용했는데 88명만 실제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노동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도 보면 일부 기업에서는 어쨌든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상생 조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임금도 하청업체하고 본사 채용업체 임금도 똑같이 많이 뭐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더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1월 23일인가요? 울산 다녀가시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어제 울산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때 사양 산업으로 불렸던 조선 산업이 이제 K조선이라고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선박 수주가 지금 앞으로 10년간 특히 아까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이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가져가고 저희들은 LNG라든지 방산 이쪽으로 완전히 특화돼 가지고 앞으로 10년간은 뭐 호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크에 배가 쌓인다고 또 수주가 10년간 됐다고 해서 그게 르네상스냐.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면 그 효과는 지역으로 또 좋은 일자리로 환류되어야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수주는 많이 되었는데 결국 AI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존해가지고는 조선산업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어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조선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화청 간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원청까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앞으로 법무부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E7, E9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E9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고 E7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잖아요. 이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인데 이거를 한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가져가 썩고 있고 한쪽에는 없어서 기회를 아예 누리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이러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 기회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다 못 쓰여지니까 당연히 저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게 우리가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또 중소기업도 동시에 혜택도 누리고 기회를 누려야 이게 활발하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이 수평적인 생태계가 아닌 수직적인 조직 구조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잠깐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창의성 부족으로 자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조선 분야가 이게 사이클이 호황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용을 하면 그냥 불황기에도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하고 하청 주고 하청업체도 이 불황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 또 하청 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물량팀인가 뭐 이런 거 있죠. 물량팀 그러니까 제한 이게 불법 있을 때만 제한으로. 도급하는 이게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뭐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예 신규 고용은 다 그냥 하청 주거나 비정규로 하거나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결론 아닌 결론으로는 조선업 르네상스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또 지역 상공인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조선 산업을 일으켜낼 것인가. 대통령 말씀처럼 기업의 산업부 장관 말씀처럼 기업의 어려움은 지금은 호황이라고 하지만은 또 언제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또 급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동구든 거제든 우리 중공업, 우리 조선사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호황일 때 우리가 지역 경제에 기여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불황이 오더라도 아마 노동자들도 상인들도 우리 조선소 살리자고 나설 것이다. 자기 회사 망하게 하는 노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고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선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새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지키자고 하는 게 결국은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님, 조금 전에 사이클 관련 고용 안전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체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유연성 이슈가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된 이 경직성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대통령님께 하도를 꺼내셨으니까 저희 산업부하고 고용부가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에 관련해서 같이 가져야 기업들 입장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만 가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하면 이게 사회적 대화위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입장이 딱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자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해고되면 죽음이다. 나가면 너무 춥다. 얼어 죽는다. 이 소위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다시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악착같이 지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지키겠죠. 근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 한 번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절대로 저거를 뭐 불황에서도 대응해서 내보내거나 안 되니까 다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정규직을.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안전망이 가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보수가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야 된다. 다른 나라처럼. 그래야 그만두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뭐 실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다. 내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고용 유연성 때문에 불안기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살 길은 있다. 라고 믿어지는 거는 결국 안전망 확충이잖아요. 그 안전망 확충이 돈이 들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보고 유연성도 양보하고 뭐 기업 입장에서 부담도 좀 늘리고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럼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에 일부를 내놔야죠. 이게 크게 보고 이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믿는 거죠. 혹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배반다 하지 않을까, 이용만 해먹지 않을까. 우리 사회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죠.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그냥 서로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산업부하고 사실 바로 당사자이기도 하죠. 관할 관점. 저하고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굉장히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두 분이라도 일단 해야지. 잘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저도 한 말씀. 비자 관련 딱 한 가지 부총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전체 조속 노동자의 30%가 아니고요. 그 과거 우리 한국 노동자들 좀 깊이 했던 용접, 도장, 전기원 세 가지 분야입니다. 네. 거기에서만 지금 그 시범을 하고 그렇다고. 네. 뭐 기억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죠. 대통령님 저도 네. 말씀하십시오. 그 중소기업이 제일 복잡한 지역이지. 네, 그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법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과 이 대기업과의 노사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벌어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그걸로 인해 나온 이익의 부분들이 이 중소기업과 다른 부분에 가는 부분이 줄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노사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 대기업 노조와 이 그 대기업들 간의 이 타결 그리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 관련자들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은 참여자의 숫자도 굉장히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의 결정들이 오히려 영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다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그 자리도 내용도 이 숫자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문제를 그렇죠. 되게 많이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유연화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들의 참여도 좀 더 확대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좀 같이 열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때는 물론 흘러간 과거의 뭐 유행가 같은 거긴 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이상에 관한 거고 문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자기 입장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3 하청업체,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사실 노조의 조직 형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별 노조,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사내 하청 따로 이런 것도 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결국은 산업별 노조 로 가야 하고 하는데, 네.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실 그 사회가 좀 뭐라 그럴까 정상화될 텐데 너무 하다 보면 너무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 오늘은. 어쨌든 신뢰를 회복해서 아까 산업부 장관님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느낌으로는 신뢰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과거에 불황을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 거고 노조는 노조대로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보니까 그걸 또 안 쫓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최소한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또 우리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신 제가 어제 타운홀 미팅할 때 첫 번째로 모셨던 분이 지역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 사회 발전 역량은 결국 그 사회의 민주 역량이 달려 있다, 민주주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모든 게 결국은 각각의 개인의 권리,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이게 다 민주주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좀 작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각계의 의제들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또 각 부처에서도 내부적 논의도 좀 하시고 지금 노사 그 경사노위 그것도 구성이 됐으니까 그 대화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국무위원들께 막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런저런 거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뭐 이런 것까지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뭐 얘기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뭐 사회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이 고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앞설 수 있냐가 결판 나는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쌓여 있죠. 적치돼 있죠. 쌓여 있죠. 그 소위 그런 게 많이 쌓인 걸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게 정말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게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닙니다. 먼지처럼 쌓여 있어요. 작은 게 막 먼지처럼 가득 수없이 많은 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 조치라고 하면 뭐 큰 거 몇 개를 드러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거는 뭉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해결해 나가죠. 근데 정말 먼지처럼 자잘한 게 수없이 모든 많은 영역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냐? 그래도 집어내야죠. 그걸 안 집어내면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우리 한 부처의 그 환경부 또는 에너지부에도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엄청난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데 거기에 각 분야에 요만큼씩 쌓여있는 걸 합치면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하냐? 그럼 대통령 혼자서 그걸 맨날 뭐 언론에 나는 거 댓글에 나오는 거 누가 뭐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거 제가 눈 터지게 봐가지고 이것도 고쳐야지 저것도 고쳐야지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드러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내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 실장 국장들한테 보내고 실장 국장들도 과장들한테 보내고 과장들은 저 동네 단체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 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면 쉽게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그럼 한 방에 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건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현이 많아서 안 돼요. 충돌이 많아요. 사회 갈등을 너무 많이 유발해요. 작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정말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그마한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거지. 그냥 뭐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거를 많이 하자. 요새 농림부 뭐 저기 농협 뭐 이런 거 뭐 유통 개혁 막 엄청나게 일 많죠. 열심히 많이 다니는 시대에 보니까 모든 부처 또는 모든 공무원들이 또는 관련된 우리 국민들께서도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작은 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제가 아침 저 회의 내부 뭐 티타임 때 얘기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놀이 장난감 있죠. 왜 이렇게 휙 휘는 장난감이 이게 관절처럼 이렇게 이렇게 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금씩 한 칸씩 각 분야에서 한 칸씩 이렇게 되면 결국 반대 방향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관할하는 부분 요 한마디니까 한마디 미세한 차이예요. 아이고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 또 이 분야, 또 다음 분야. 여기 조금씩 각도 나 결국 반대로 간다니까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사회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사소한 게 아니다. 우리 부처청 장관님, 그다음 청장님들이 이거 꼭 신경 써주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별로 해도 효과도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죠. 지금 하는 1시간하고 나중에 1시간은 가치가 또 달라요. 제가 대통령이 1시간을 5,160만 시간 이렇게 자꾸 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의 가치도 임기 초에 있는 이 1시간하고 중반 후반에 있는 1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주마 가편이라고 조금 더 잘하자. 그 말이에요. 네. 오늘 너무 말이 많았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님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많이 비교적 들은 편인데 오늘 티끌모아 태산 같은 개혁 이거는 그 굉장히 와닿는 게 많고 평소에 하셨던 말씀의 어떤 일관된 맥락을 느끼는 것 같아서 다들 티끌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게요. 제가 SNS 하잖아요. 한 명씩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모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왜 이걸 새벽에 보내시나 했는데 그것도 꼭 외국 나가셔서 시차를 못 느끼니까 네.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나가서 우리 부처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들 그렇게 선한 전염이 돼가지고 네.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대정부 질문이 있어서 아마 장관님들 마음들이 조금 급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순서대로 발제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하죠. 간단하게. 집값 얘기부터. 어떻게 그 세입자 대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유예기간 문제를 지난번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국무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예,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네. 원래 조정구역 먼저 네. 지정된 데는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날 계약하면 네.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거기가 2번.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모두 정리해서 네. 건물이 이제 주택이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네. 그 합법적인 세입자의 계약 기간까지는 네. 실거주하지 않고도 그때까지 그 세입자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 네, 꼭 끝나고 나서만 입주하면 입주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짧은 기간에 일종의 뭐갭 투자는 아니고 예. 하여튼 비거주해도 된다. 예. 국민들의 근데 어려움. 그것도 무제한도 임대 기간이나 100년이다 이러면 아닙니다. 요즘은 임대기간 그 남은 그 첫 번째 임대기간이고 연장까지 임대 계약을 난 5년 해놨다고 못 할 건데. 보통은 2년이니까. 그럼 그것도 한도를 정해요. 예, 2년으로 하겠습니다. 2년. 5월 9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네. 실제 입주하면 된다. 네네. 그럼 허가 조건도 이제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바꿔주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기침을 개정.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네.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총리님 네. 아까 여기 의견 좀 말씀하십시오. 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네.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이렇게 더 하려고 할 경우만 허용하고 네, 그렇게 그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집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주택자고 집을 팔게 되면은 이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걸 만약에 아니, 이게- 확대하게 되면은 이거는 세 번째 얘기에 네. 대해서만 그죠?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6개월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6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잔금이 없고 네, 잔금 내고 네, 들어가는 거니까 6개월 이내는 신경 쓸 거 없고 또 4개월 6개월 상관없는데 그 이상으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5년 그거는 본인이 실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말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상 그거는 그냥 계약 갱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성장 최대 2년 범위 소입니다. 내에서. 네. 저기 그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이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2년 이렇게 지금 그렇지. 것이- 이때 새로 세를 주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세를 주고 하는 이런 거는 발표 언제 할 건데요? 발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네, 공식 네. 그럼 이번 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네네. 세입자 문제는 네. 복잡하네. 이게 해당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되고 이게 이제 중개업자들이 머리 아프시긴 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자세하게 네, 브리핑 정리를 해서 1사안, 2사안, 3사안. 네네 대충 말씀대로 1, 2, 3, 4 조정교육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이제 9월 9일까지 잔금 내면 된다. 그 외에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무주택자가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준다. 네. 그럼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됐고 그러니까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 가구가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 2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죠.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도 개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좀 찾아내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죠. 그게 진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쉬운 일부터 먼저 하자.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분야에 이렇게 법률을 안 고치고 그냥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뭐 이때까지도 열심히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다 좀 찾아내가지고 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좀 하시고 의견들을 좀 들어서 또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또는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 의견도 최대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자리도 좀 다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맨날 이거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맨날 그 찾아내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각 소관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말이 너무 많은데.